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요. 내일이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내일 이제 출범 한 달 맞게 돼서 네. 당을 혁신하겠다. 어떤 식으로 할지 그 로드맵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여기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가 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사과를 하거나 당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면 그 사과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습니다. 과거에 한 10여 년 전 있었던 사인 민간인 시절에 벌였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이 대신 나서서 사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체로서 좀 적절한가라는 이런 좀 고민이 있고요.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러 민주당이 바뀌어야 되는 어떤 쇄신의 지점을 조국 사건, 이 사건을 놓고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전 법무장관이 신간을 냈습니다. 본인의 어떤 자전적 에세이를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에 특히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이 책의 제목에 따라서 집권당이 갈라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들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좀 민주당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내부적으로 그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조국의 개인의 문제와 검찰개혁의 문제는 별도로 지금 민주당에서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으로 진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수사를 받고 과도한 수사를 받았던 건 사실인 거고, 그래서 가족까지 먼지털이까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해서 상당히 법무부 장관에 만약에 임명이 안 됐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정말 불행한 일이다. 그런 건 분명하죠.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이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검찰의 저항이라든가 검찰의 기득권 저항 이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국 이코로 검찰 개혁은 아닌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이 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기득권 개혁인데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하여튼 밝혀졌지만은 자기 자신이 사실상에서 내로남불 문제 그리고 기득권적 뒤로 어떤 그런 행태들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검찰의 수사를 정당화시켜주고 결과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이 대권 후보를 만드는데 기폭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내로남불로 해서 86 정치 엘리트들에 대한 내로남불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그것이 현 정권의 어떤 핵심 세력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공정에 대한 문제, 또 계층 사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청년들에 의해서 많은 불신과 그런 우려를 이렇게 낳게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걸 자꾸 혼동해서 조국 이코로 검찰 개혁이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든 좀 입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할 필요성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관련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선으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입장을 정리한다고 해서 조국 문제가 정리되겠습니까? 저는 무슨 사과를 한 것도 부적절해 보이고 어느 정도의 선을 긋는다는 것도 부적절해 보여요. 만약 사과를 하게 된다면요, 지금까지 민주당에 계신 중요한 많은 분들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도 입장을 많은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요구할 겁니다. 그 뒷감당, 후폭풍을 감당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선을 긋게 되면 조국을 수호해야 된다라는 민주당의 강력한 지지 그룹들, 지지층들의 반발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당대표로서 당을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없어요. 김남국 의원이 얘기 잘했어요. 주체가 아닌데 어떻게 사과를 하고 입장 표명을 하느냐. 그냥 내비두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 문제는 본인이 정리해야 돼요. 아무리 사과를 한다고 한들 조국 전 장관이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식의 항변을 하게 되면 그 사과도 무의미해진다. 그런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책을 낸 것은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다시 한번 조국의 늪에 빠졌다. 예. 어려워졌다.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좀 늪에 빠졌다라는 표현도 좀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좀 대권 주자들도 행보가 나뉘는 것 같아요. 정세균 전 총리는 가슴이 아리다. 이낙연 전 총리도 대표도 공감의 뜻을 밝혔는데 이재명 지사는 아직 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침묵이 이어질까요? 제 생각에는 정 총리가 가슴이 아리다고 얘기한 것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조국이라는 인물이 장관에 취임하면서 검찰의 저항과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의해서 실제로 개인의 일생이 상당히 안타까워진 면에 대해서 가슴이 어리다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난 이 지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정 총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는 결국은 부모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예. 또 경제적 형편, 경제적 지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제로 사회적 불평등이 가속화하고 잔존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층 사다리 문제라든가 공정이라는 문제라든가 청년들의 어떤 불평등이 상당히 이 사회에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고 그것이 현 정권의 어떤 그 핵심 인물에 의해서 나타났다라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청년들의 현재의 답답함이라든가 기대 없음이라든가 이 정치가 지금 현재 정치권이 기성 정치권이 청년분들의 문제를 못 풀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쪽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대권 후보에 비해서 큰 움직임이 없었던 보수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3명의 의원을 연달아서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로서 기지개를 켰다라는 정도의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곳을 다니고 이럴 건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은 그냥 10%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6월 중순쯤 되면 윤석열 총장이 저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늦추는 것은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지도자로서 좀 판단력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정치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쪽에 관련된 분들을 점점 더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도 만나고 정진석 의원도 만나고 국민의힘의 정책통이라고 하는 윤희숙 의원도 만나고 이런 건데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수요일 26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주말에 강릉에 가는데 혹시 강릉에 계시면 좀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나 마침 강릉 가니까 봅시다 라고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둘이 만나면 좀 쑥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네. 그래서 괜찮으시면 좀 2분 정도 모시고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4분이 만났는데 그 식당도 윤석열 총장이 예약을 했더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방이 있는 곳인 줄 알았더니 이제 다 오픈된 방이었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된 얘기를 뭘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갑자기 그냥 웅성웅성 대더라는 겁니다. 네. 와, 윤석열 왔네. 그래서 사진 다 찍어주시고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얘기를 했는데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100% 국민의힘에 입당할 거예요 라고 얘기한 이유는 윤석열 총장 입에서 제3지대라는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국민의힘에 곧 입당할 거예요. 이런 얘기도 안 했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 보여서 본인이 이제 100% 입당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보도가 나고 나서 그 정진석 의원이 되게 소가리를 많이 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그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주 출신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충청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망론이 나오는데 본인이 먼저 만나가지고 윤석열 총장 영입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만난 적도 없었다. 그게 참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 26일 날 만났대요. 근데 그때 4시간 동안 만나가지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좀 제안을 했답니다. 6월 11일 날 국민의힘에서 당대표가 뽑히면 당에서 윤석열 총장 입당하라라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테니까 좀 고민하시다가 입당을 해라. 그게 좋은 방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그렇게 뭐 아니다, 기다 이런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런데 그 만나고 나서 정진석 의원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만나는 바람에 술을 되게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만취를 해가지고 두 분이 같이 사진 찍는 그걸 못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점이 되게 증거가 아쉽다. 없네요. 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예. 공은 다 던져놓은 상황인데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만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은 확고한 것 같고 그 시점이 언제쯤이냐라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 같다라는 예. 게 두 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예. 그게 근데 이준석 돌풍이 보니까 좀 윤 총장의 행보가 좀 빨라진 거 아닌가 좀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그 검찰주의자라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물론 내로남불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정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 내로남불의 수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공정의 이미지는 또 언제든지 자기 주변에 대한 비리 의혹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그것이 희석될 우려, 그리고 거꾸로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그것이 이제 여권에서 송영길 대표가 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상 누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불면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돌풍의 힘이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의 검찰주의자 이미지라든가 청년들에 대한 비호감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상쇄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이 제3지대로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국민의힘이 안 변할 거다. 국민의힘에 들어가 봐야 마이너스다.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비정치라든가 안티정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 자기가 만들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같이 이렇게 흡수해버리는 예. 뭐 이러한 전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 계속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변할 거 아니에요. 이미지도 변하고 물론 과정을 봐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내놓고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권선동 의원은 이제 검찰 출신이고 뭐 정진석 의원은 충청권 출신이니까 그렇게 해서 만나서 좀 간도 보고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경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선하면 의원들이 조직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검찰 출신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충청권 의원이 기본 조직이 되겠죠. 예. 뭐 그러한 아주 정보적 감각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탁월한 분 같아요. 그래서 제 그렇게 전당대회 해서 예. 하는 행보가 아니냐 저렇게 해석합니다. 제 해석이 뭐 소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전당대회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어떤 연관성을 언급을 하신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안 되거나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저항에 의해서 국민에게 안 바뀐다면 그러면 제가 보기엔 윤 총장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버스는 정시에 출발한다라는 얘기로 외곽에 있는 주자들을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또 그런 선언적인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는 고려가 됐을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네요. 예. 네. 자, 당권 레이스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단일화 시나리오도 관심이 높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목소리부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위적인 단일화 논의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마치 이제 언론이 놀리는 젊은 사람 꺾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런 단일화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도 서로 논의한 바도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이러한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중진 단일화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고요. 네. 오히려 중진 단일화 가능성을 흘리는 쪽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중진 단일화는 저는 듣기도 처음 듣지만은 예.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다. 뭐 4선 5선들이 예. 뭐 누구 이준석 이기려고 뭐 단일화해서 뭐고 이런 일은 안 할 걸로 봅니다.
나경원 후보 또 주호영 후보의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나주연합이라는 용어도 좀 등장을 했더라고요. 두 후보의 어떤 단일화 시나리오인데 지금 듣고 오신 것처럼 둘 다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좀 그었습니다만 아직은 좀 시간이 있잖아요. 7일부터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되니까 좀 주말까지는 뭐 지켜봐야 된다. 뭐 그 전에 좀 깜짝 단일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지켜볼 필요도 없어요. 지켜볼 필요도 없다. 단일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주호영, 나경원 이 두 분이 정치적인 유대감이나 동질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래 저 사람과 내가 정치적으로 어떠한 동질감, 동질식이 있어. 그래 저 사람이 되는 게 나한테 유리해. 내가 그만두면 저 사람 밀어줘야지. 이러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두 분 사이에는 교집합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두 분이 단일화를 한다고 한들 시너지 효과가 강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나 나경원이나 서로 이제 상대방 후보를 민다고 해서 본인들의 지지층이 그 단일 후보를 밀 것이냐?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앵커께서는 나주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요즘에 농담처럼 국회 앞에 있는 나주곰탕집을 많이 간대요. 그래서 나경원의 나, 주호영의 주, 이 앞글 따가지고 국회 앞에 있는 유명한 곰탕집인 나주곰탕집 가서 이거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선 의원인 이준석 후보를 꺾기 위해서 중진 의원들이 단일화를 한다? 이것은 국민의힘 자체의 경선을 놓고 봐도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다 단일화 없다고 하셨으니까 예. 단일화는 생각하지 말고 배제하고 기대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당권 경쟁의 화두로 올라선 것이 과연 이 개파 논쟁을 딛고 어떻게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마다의 어떤 다짐이나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성이 약간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잠깐 좀 해보겠는데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이런 대선 같은 관리를 이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영선의 젊은 청년이 되겠느냐라고 이준석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또 이준석 후보 만만치 않게 되받아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어제 그 토론회를 봤습니다. 밤늦게까지. 참 재밌더라고요. 흥미롭고. 젊은 후보 한 명인데 나이 드신 오래된 중진 의원들 네 분이서 이렇게 격렬한 토론회였는데 그 단일화 문제도 그렇고 예. 지금 경험 있는 사람이 결국은 대선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현재 정치권의 기성 정치권의 경험과 경륜에 대한 불신으로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강조하는 순간 더 나경원 후보라든가 주호영 후보, 특히 나경원 후보가 더 제가 보기엔 표가 떨어질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영선의 이러한 돌풍은 결국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야권에 있어서의 기존의 구태 정치, 예를 들면 국정농단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 세력 갖고는 대권을 정권 교체할 수 없다. 이러한 그리고 이 청년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이 결합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런 자꾸만 경험 있는 사람이 대선 관리해야 된다. 그러면은 경험 있는 사람은 딜을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대선 관리하면서 그리고 또 이쪽에 어떤 그 이미지 자체가 과거 정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보탬이 안 될 거다. 이런 판단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준석 후보가 대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정하게 해야죠. 자기가 진짜 20, 30대를 대표하는 청년들의 대표라고 그러면은 지금 청년들의 가장 화두가 공정 아니겠어요? 예. 공정하게 해야죠.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됐을 때 공정하게 안 한다. 그럼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어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나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유승민계 얘기 나왔을 때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가 내가 바른정당 탈당할 때 유승민하고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유승민계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모임도 없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개보 정치라는 건 후원과 수혜의 관계거든요. 예, 후원과 수혜의 관계. 이 개보 정치의 아주 기본적인 법칙인데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현재. 그러나 저는 자기가 만약에 대표가 돼서 룰을 정하게 되면은 안철수 대표가 제일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마 유승민 의원이 제일 유리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치가 유준석 후보의 가치와 윤승민 의원의 가치가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만약에 대권 후보에 나와서 세력을 놓게 되면 정치적인
파워가 세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는 뭐 계보 모임이라든가 이런 안 해도 아마 사람들이 유승민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됐을 때 해놓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유승민 그 의원과의 정책과 유사하다 그러면은 유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에 있어서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제가 의미에서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 가치에 대한 어떤 동일성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승민 의원한테 결코 제가 보기엔 불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은 공정하게 할 거예요. 공정하게 안 했다면 난리 나겠죠. 그 중에. 유승민 의원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실제 좀 야권 대권 후보들도 이 당대표 경선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셈법이 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근데 누가 당대표 됐다고 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당원 당규에 큰 줄기의 흐름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인 룰 협상을 하게 되면 각 대선 후보들의 대리인들이 다 참여해서 모두 다 공통 분모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고 그 당대표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대선 룰을 만든다? 이것은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준석 후보가 저는 옳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외곽에 윤석열이라는 지지율 1등 나오는 후보가 있는데 그 사람을 태우지 않고 버스를 출발하면 안 돼라고 다른 중진 의원들이 공격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1등 후보라도 공당이잖아요. 공당의 대선 룰은 특정한 아무리 1등 후보에게 유리한 그런 룰을 만들면 안 돼요. 그 공정한 룰에 그 후보가 들어와서 같이 경쟁을 해야지 나는 1등 후보니까 나는 조금 늦게 갈래. 이거는요, 배려죠. 그러면은 그게 특정 후보를 편든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은 당의 스케줄대로 공식적으로 그냥 대선 스케줄 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김호수 검찰총장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고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도 받고 이제 검찰에서 본인의 또 어떤 다짐을 얘기하는 자리가 곧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은 이 김호수 총장이 임명되는 이 과정까지에 대해서 여야의 또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했기 때문에 급랭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아무래도 지금 그 청와대라든가 정권 핵심을 겨냥하고 있는 수사가 원전 수사라든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이런 부분들이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기소도 하고 그리고 그 유죄를 증명하는 그래서 대선 전국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검찰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예. 여당은 그 반대겠죠. 그건 당연한 정치적 세법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김호수 이제 그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어떻게 수행하냐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주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얘기한 대로 검찰 개혁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이냐 구체적으로. 검찰들을 설득해야 될 것이고요. 또 검사들의 어떤 비위라든가 봐주기라든가 이런 기득권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김호수 신임 총장이 진짜 네. 굳은 신념을 갖고서 검찰 개혁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1년 남았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은 제가 보기엔 성공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정치적 논란과 공방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2009년도 검사 김호수를 반면교사 삼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는요, 이명박 정권이었어요. 그때 김호수 검사는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그때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을 철저하게 수사했어요. 그래서 특수 1부장 6개월 만에 지방으로 좌천됐습니다.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검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거든요. 그때의 모습대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해달라. 그러면 성공한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였고요.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